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시모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온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제 인생 나락갈 뻔했던 일을 겪고 나니 사연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제 직업은 은행원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항상 부족하게 컸어요. 그래서 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은행원이 된 건 힘든 집안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은행에 취직하고 2년 뒤부터는 친정 집안 돈 관리는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굴려 돈을 만들었죠. 좋은 상품과 재테크 방법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은 제 덕분에 목돈을 모을 수 있었고 친정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엄청 감사해 하셨어요. 부모님이 여기저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셔서인지 20대 후반부터는 주변에서 선자리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연애 결혼을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부 될 분이 아버지와 건너 아는 분이었는데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알부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직접 한 다리 건너 친정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온 거라 아버지는 한번 해보라며 난리셨어요. 아버지들이란 다 그렇잖아요. 딸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도움되고 싶어하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저를 위해 선자리를 잡아줬어요. 한 번만 만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랑 취향도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도 딱 하나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돈 쓰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건 그 정도는 제가 잡아둘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를 마음에 들어한 모양이고요. 그렇게 남편과 1년 넘게 만나다가 시부가 더 만날 거면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과소비가 걱정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남편과 결혼 전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의 경제권과 제 경제권을 합해서 제가 관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남편에게는 용돈을 받아서 쓰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시부의 의견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도 처음에는 조금 꺼려하는 것 같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모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부가 저에게 잘해준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남편의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시모 곳간을 탐내는 그런 며느리로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의 불안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시댁에 남편을 데리고 갔고 남편 이름으로 시댁의 용돈도 두둑히 드렸습니다. 뭘 하더라도 제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남편 돈으로 생색내는 며느리라며 타박을 주곤 했거든요. 솔직히 해주고 욕 얻어먹는 건 싫었기에 남편 돈으로 남편 이름으로 해드렸더니 이번에는 다 아들 돈으로 해결하고 너는 돈도 안 쓰냐며 타박을 하더군요. 시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모와는 달리 시부는 결혼 후에도 저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셨어요.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거의 저와 상담하셨어요.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도 괜찮은 상품을 소개하고 지인을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결혼 2년쯤에는 시댁 재산도 거의 파악할 수 있었고 시부가 제게 맡긴 재산도 제법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시부와 정반대였어요. 돈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손에 돈만 들어오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용돈도 한 달에 4번씩 나누어 주지 않으면 못 버틸 정도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쥐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순식간에 모아둔 재산을 탕진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혼하고 5년 차쯤 되었을 때 남편이 남편 월급으로 모아놓은 적금 1,500만 원을 저 몰래 깨서 가져갔더군요. 아무리 제가 경제권을 맡고 있어도 제 이름으로 모든 걸 관리할 수는 없었고 불투명하게 남편 월급을 쓸 수도 없으니 남편에게는 돈 쓰는 내역을 모두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몽땅 사라진 거였어요. 3개의 적금 통장 중 하나였지만 그래도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었죠. 여보, 적금 깼어? 무슨 일 있는 거야? 갑자기 1,500을 가져가. 그냥 좀 쓸 데가 있었어. 어디다 썼는데? 혹시 차 사고라도 났어? 그런 거 아니야.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어디다 썼는지 알기라도 하면 마음이 좀 개운해질 텐데 남편은 어디다 썼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과의 실랑이는 그 주 주말에 있던 시댁 모임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틈이 날 때마다 어디에 그 돈을 썼는지를 계속 추궁했고 남편은 귀찮은 얼굴로 제 말에 짜증만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그 모습을 들켜버렸죠. 시모는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얘, 너는 무슨 애를 그렇게 잡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귀찮게 하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 몰래 적금 통장을 깼는데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려주지를 않아서요. 제가 뭘 알아야 다음부터 대비를 할 수 있고 제 마음도 좀 편할 텐데 도무지 얘기를 안 해줘요. 남자가 쓸 데가 있었겠지. 도대체 그런 걸로 왜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니? 그래서 거지근성이라는 게 참 그래. 네가 없는 집에서 살아서 돈 쓰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알겠지만 돈도 써볼 줄 알아야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돈 쓰는 거 간섭하고 그럴 거면 너 그냥 이혼해. 왜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니?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다 썼는지 궁금할 뿐이라고요. 1,500이라는 액수를 듣자마자 시모가 살짝 멈칫하더군요. 당연하죠. 그 돈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몇십만 원, 아니 차라리 몇백만 원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남편을 추궁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1,500이라는 돈인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조차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뭔가를 샀으면 집안에 물건을 산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 없었으니까요. 금액이 좀 크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남편을 잡을 일이야? 우리 아들이 애도 아닌데 쓸 때 썼겠지. 남들 앞에서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니? 꼴보기 사납게. 돈돈거리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건 너야. 그 정도는 남편 일탈이라 생각하고 넘어가. 시모는 자기 아들을 잘 모르더군요. 돈 있으면 무작정 써버리는 그 남편의 습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긴 모든 건 시부가 관리를 했으니 여태까지 남편이 자기 월급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머님은 상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모가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아도 어차피 아들이니 언젠간 갚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남편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달 뒤 저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모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어요. 무려 3천만 원이라는 돈이었는데 그건 시부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제가 남편 월급으로 돈을 모은 이유도 나중에 시모가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주기 위해서 모은 거였어요. 남편은 그 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얼마 전에 어머님이 당신한테 빌려준 돈 갚으라고 전화 오시지 않았어? 나한테는 연락 오셨던데. 맞아. 3천만 원 갚으라고 하시네. 당신한테도 전화 오셨어?
내가 당신 월급 관리하는 거 아시니까. 어떻게? 저번에 깬 적금 1,500은 아직 있어? 그거 빼고 1,500만 줄까? 그거 다 쓴 지가 언젠데. 그걸 어디다 썼는지는 나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잖아. 하긴 내 돈도 아니고 당신 돈인데 어디다 썼든 알게 뭐야. 그럼 3,000만 원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드려. 웬일로 나한테 시켜? 어머님이랑 그 1,500 때문에 당신이랑 헤어지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내가 그걸 또 내 손으로 들여봐. 이번에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잖아. 그랬지? 알았어. 그럼 내가 드릴게. 돈은? 통장 적금 이번 주 수요일 만기고 어차피 당신 명의 통장이니까 바로 돈 나올 테니 나오면 바로 전해드려. 딱 3,000 들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3,000만 원이 든 통장을 남편에게 줬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자마자 시모에게 돈 드렸냐고 남편한테 문자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드렸다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금요일 아침부터 시모가 연락이 왔어요. 예, 너는 빌려간 3,000만 원 수요일에 준다고 하더니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저는 올게 왔다는 생각을 하며 모르는 척 시모에게 되물었어요. 어머,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 통장에 모아놓은 돈인데 만기는 수요일이었거든요. 제 명의가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이한테 어머님 돈 드리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 아직 안 들어왔어. 빨리 넣어줘. 어머님, 그 돈은 이미 저한테 없어요. 그이가 애도 아닌데 알아서 드렸겠죠. 그런데 이상하긴 하네요. 수요일에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너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들한테 물어봐도 되니? 그럼요.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됐다. 내가 전화해보마.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뒤에 올 시모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직까지 남편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써대는 사람이니 어딘가 썼겠죠. 저번에 1,500만 원이 그대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시모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구경하겠구나 싶어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 전화로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거? 좀만 기다려주면 안 돼? 아직 돈이 안 나와서. 뭐?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왜 그러냐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하더군요. 혹시 오늘 엄마 전화 받았어? 전화 받았어.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시길래 당신한테 말씀하라고 얘기했어. 왜 돈이 안 들어왔대? 당신 돈 드렸다고 했잖아. 그게 혹시 적금 해놓은 거 더 있어?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이 1,500 그때 가져다 쓰고 이번에 남은 게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모아놓은 돈도 없어. 왜 그러는 건데? 어머님이 대체 왜 전화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시모는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이한테 전화는 해보셨어요? 너 도대체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애가 돈이 없다 그래? 만기가 다 됐다면서. 그런데 왜 아들이 돈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냐고. 이상하네요. 지금 그이랑 같이 있는데. 그이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제 말에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딱 들킨 거죠. 당신 어머님한테 돈 안 드렸어? 무슨 일이야? 만기 수요일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게... 엄마, 내가 나중에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전화까지 해서 이 난리야?
설마 너 그 돈 다 쓴 거니?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그러면 남아있는 거라도 내놔.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좀만 기다려줘 라고 말하더군요. 야, 너 진짜로 다 쓴 거야?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건데? 너 그게 어떤 돈인 줄 알고 쓴 거야?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는 집도 많은데 그런 거라고 생각해. 왜 그걸 악착같이 다 받으려고 해?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우리가 너 결혼할 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너희 살고 있는 집도 너희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잖아. 결혼할 때 돈 없이 결혼한 주제에 엄마한테 빌려간 돈까지 지금 네가 다 써버렸다. 이 말이니? 결국 남편과 시모는 서로 탓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배째라는 식으로 담담하게 시모의 말에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더군요. 결국 자신의 잔소리가 아들에게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시모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저번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 나한테 이야기 안 해주면 나 이번 일 아버님한테 말할 거야.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마. 내가 곧 다 설명할게. 나도 그냥 막 쓴 거 아니야. 당신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몇 개월만 기다려줘. 몇 달만 지나면 말할 수 없는 일도 말할 수 있게 되나요? 그렇지만 말을 해준다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긴 그 사람 말대로 그 돈이 제 돈인가요? 본인 돈이지. 잠시 동안의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몇 달 가지 않더군요. 시부가 그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거든요. 시모가 시부가 있는 곳에서 절대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시부 때문이었는데 시댁 이사를 하려던 도중에 드러나게 됐어요. 하루는 시부에게 연락을 받아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부르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시부가 부른다니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웬만하면 잘 부르시지 않고 볼 일이 있어도 밖에서 보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갔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지 침울한 표정의 시모와 화가 잔뜩 나 얼굴이 붉어진 시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너 엄마한테 받은 돈 어디 갔어?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이 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왜 물어요? 엄마가 빌려준 건데.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너 그게 도대체 어떤 돈인지 알고는 있냐? 그 돈, 네 엄마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너 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어?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도 그제야 이해가 갔죠. 아버지, 그게 있잖아요. 사실 그 돈은, 제가 다 썼어요. 남편의 이실직고에 시부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갑작스레 시부가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구급차에 시부가 실려가고 입원을 하고서야 시부가 뇌졸중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그날따라 남편 일 때문에 약도 못 드시고 화가 나서 남편을 추궁하다가 혈압이 갑자기 오른 것 같다고요. 그런 일이 있으니 남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시모는 남편이 아닌 저의 탓을 하더군요. 네가 문제야. 네가 중간에서 잘 해결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니? 매번 항상 똑 부러지는 척은 혼자서 다 하더니 이런 일은 왜 똑 부러지게 해결을 못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어머님, 저번에 이 사람이 1,500만 원 다 써버렸을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편도 못 믿으면서 무슨 결혼 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살 거면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믿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돈을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왜 제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편 명의였고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남편한테 물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아무 상관없는 저한테 계속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태까지 우리 집 재산 관리는 네가 다 했지 않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번 일만 네가 쏙 빠진 거야? 나는 너 용서 못해.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 시아버지 돌봐라. 집 팔고 들어와서 시아버지 수발 들어. 다 늙은 내가 해야겠니? 몇십 년이라도 팔팔한 네가 해야지. 합가요? 아버님이 아프시면 전문 병원에 맡기는 게 맞는 거고 합가를 하지 않아도 아버님을 충분히 돌볼 수 있어요. 왜 굳이 합가를 하시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돈을 쓴 건 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원하시기 전에 아들하고 이야기를 더 해보세요. 그 1,500, 3,000 어디다 썼는지요. 남편이 그 돈 몰래 안 썼으면 아버님 쓰러질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해봐. 왜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나는 이런 식으로 합가하는 건 원하지 않아. 아버님이 아프셔서 내가 정말로 집에서 수발을 들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병원에 있으셔야 하는데 왜 합가를 해? 우리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당신 진짜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가 아프신데 돈 얘기만 할 수 있어. 그리고 합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버지 수발을 들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집에서 들든 시댁에서 들든 아무 상관없으면 시댁에서 들어도 되는 거잖아. 네가 합가 반대하면 난 너랑 이혼할 거야.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잖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왜 저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당장 저와 시부에게 빌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혼을 하자고 하다니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지금 당신 나하고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합가 안 할 거면 이혼해.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아버지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한테 이쁨 받은 건 당신이잖아. 그러고는 남편이 자리를 떠버리더군요. 저는 남편 몰래 사람을 써서 뒤를 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숨길 생각도 없이 만나고 있더군요. 게다가 바람피는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건너 지인이었거든요. 평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상여우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총각 유부남 가리지 않고 돈 뜯기로 유명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SNS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바람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진이 올라오더군요. 분명히 혼자서 가서 찍을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적금을 깬 그날 올라온 사진을 보니 100일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 사진이라며 사진을 떡하니 올려놨더군요. 그제서야 감이 딱 왔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 명품백을 주려고 적금을 깼구나 하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의 행방도 안 봐도 뻔했던 거죠. 제 남편과 그 여자가 사귀는 동안 그 여자의 사진에는 온갖 종류의 명품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비싸고 유행하는 물건들. 그걸 보고 저는 정이 확 떨어졌어요. 저와의 결혼 기념일에는 케이크 하나 사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돈을 받는 처지에 케이크 살 돈이 어디 있냐고요? 저도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바랬지만 뒤로 갈수록 바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적금까지 깨서 명품을 선물한 걸 보고 남편의 의도를 제대로 확인해버렸죠. 남편이 그 돈의 행방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함께할 미래를 미리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남편과의 결혼을 유지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합가를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그 말은 그냥 해본 말인 거죠.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자신이 지금 어떤 여자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남편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합가 안 하면 이혼하겠다는 당신 생각 변함없어? 변함없어. 난 당신이 합가 안 하면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이야. 아버지 병간호 안 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는 병간호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어. 아버님을 모시더라도 그건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었고, 그런데 당신이 지금 앞뒤 다 잘라먹고 무조건 합가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하고 있잖아. 그만하자. 이렇게 말 돌리는 거 나 다 알아. 제 말에 남편놈이 흠칫하더군요. 당신이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 다 안다고. 당신 바람 피고 있잖아. 나 몰래. 그래놓고 정말 웃기다. 아버님 핑계 대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다른 여자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혼하자고.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바람 안 핀 걸로 하고 싶니? 그러면 그렇게 해. 어머님한테는 말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나는 내가 유책 배우자로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변호사 사서 소송할 거고 당신이 나를 이용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야. 어머님한테 말하는 건 당신한테 맡길게. 그리고 제 말을 듣던 남편은 웬 떡이냐 싶은 표정으로 웃고 있더군요. 하긴 쉽게 이혼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저는 쉽게 이혼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식을 시모가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네 시아버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이혼을 이야기하니? 너 설마 아버지 수발 들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그런 거 아니고 이혼은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저는 합가를 들지 않아도 아버님 수발을 들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남편이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아드님한테 하세요. 이 모든 게 남편 계획이니까요. 너 이렇게 헤어진다고 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주변에서 너 시아버지 수발 들기 싫어서 이혼한 거라고 소문 다 나면 좋은데 시집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우리 아들만큼 괜찮은 남자를 어디 가서 만나니? 그러니까요. 늙어서 혼자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어머님 아드님 같은 분하고는 같이 살기 싫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이 먼저 바람나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거든요. 좋으시겠어요. 여우 같은 며느리 맞이하게 되셔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놈 이름으로 시모에게 하던 모든 걸 끊어버렸어요. 2주에 한 번씩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 가는 것도, 남편 이름으로 용돈을 주던 것도 끊어버렸죠. 그리고 남편에게 시모에게 연락하라는 잔소리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 당황한 건 제가 아니라 시모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정이 없고 본인 부모에게도 애정을 그리 갖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돈만 중요할 뿐이지 부모는 그 뒤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남편 멱살 잡아가며 시모에게 효를 다하도록 만든 건 저였죠. 그런데 한순간에 다 사라졌으니 시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갑자기 변해버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 여성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상간녀 소송하면 남자 쪽에서 다 내주는 거. 결국은 남편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빠져서 시모에게 주던 돈도 그 여자한테 주고 시모에게 매주 가던 것도 그 여자에게 가고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그 여자에게 차까지 선물했더군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그 여자의 SNS에서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고 난 뒤부터
그 여자 SNS에는 남편에게 받은 선물들로 가득 차더군요. 그리고 남편 놈의 얼굴도 같이 찍혀 나오기 시작했죠.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상간녀의 행보였습니다. 제가 할 복수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이혼 판결 떨어지기 직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시부의 재산 관리에 대해 남편에게 알려줬습니다. 특히 시부가 특별히 관리하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남편에게 다 알려줬어요. 모든 것이 시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혼 전 남편에게 모든 것을 돌려준다는 명목하에 시부 재산과 관련된 것도 남편에게 다 알려준 거였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 목록을 알려주었을 때 남편은 눈이 확 커지더군요. 이게 다 뭐야? 이거 아버님이 나한테 관리하라고 했던 재산 목록들이야.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어차피 당신과 나 이혼할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이혼할 때 또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니 깨끗하게 다 당신한테 돌려주는 거야. 원래라면 아버님한테 돌려드려야 하는데 아버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려. 난 당신과 이혼하면 이 일에서 완전히 손 뗄 테니까. 남편의 눈동자가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한 달 뒤 시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년이야? 감히 우리 집 재산을 탐내? 돈 다 어디다 빼돌렸어? 악에 가득 받쳐 화를 내는 시모의 목소리에 저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산이라니.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우리 남편이 너한테 재산을 다 맡겼는데 그 재산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 지금 통장에 땡전 한 푼이 없어. 네가 다 가져간 거지? 제가 관리하던 건 남편에게 모두 다 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남남인데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범죄죠. 제가 변호사 입회하에 남편에게 모조리 다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아들한테 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실 게 아니라. 뭐? 너 설마 진짜로 우리 아들한테 그 돈을 다 줬니? 네. 아버님 그렇게 되고 후견인이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준 거예요. 네가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했어. 너 지금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부동산에 적금에 병원비까지 탈탈 털렸어. 그리고 나랑 남편이 내는 보험까지 다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까지 아들이 다 가져갔더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그걸 우리 아들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줬어야지. 왜 그걸 아들한테 줬냔 말이야? 이상하네요. 어머님이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아들이 애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못 믿겠냐고요. 그래서 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돌려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랑 그 사람 이혼한다고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화를 많이 내셨어요? 제가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너 설마 우리한테 엿먹이려고 지금 이런 짓 하는 거니? 너 우리 돈 다 털리라고 아들한테 돈 쥐어준 거야? 어머님, 아들을 좀 믿으세요. 항상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었잖아요. 아드님이 뭐 별다른 짓 했겠어요? 알아서 잘 썼겠죠. 필요한 곳에. 지금 그게 아니니까 너한테 하는 말이잖아. 내가 아픈 남편 수발드는 와중에 지금 이런 일까지 당해서 정신이 없어. 병원비를 내려니 통장에 땡전 한 푼도 없고 왜 그 돈을 아들한테 준 거야? 아, 내가 못 살아. 그 새끼가 돈을 얼마나 펑펑 쓰는지 네가 잘 아는데 왜 그걸 줬단 말이야.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그걸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왜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할 일도 끝났고 서로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다 끝났어요. 이혼 판결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람 펴서 이혼하는 바람에 유책 배우자 돼서 저한테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죠.
다행히 아닐 수 없네요. 그래도 위자료는 제대로 들어왔거든요. 상간녀 위자료도 잘 들어왔더라고요. 전 남편이 대신 내줬나 봐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잘 알겠네요. 여하튼 저는 할 얘기 없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울먹거리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라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랑 우리 아들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상간녀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안 돼.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 알았어. 네가 잘해준 것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굴어서 정말 미안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지 않을래? 우리 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봐. 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부모를 내팽겨쳐두고 보살피지도 않고 있어. 게다가 집안에 있는 돈은 씨가 다 마를 정도야. 제발 부탁이다. 돌아오면 안 되겠니? 저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시모는 그날 쓰러진 뒤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남편과 상간녀는 결혼식을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부가 쓰러지든지 말든지 시모가 쓰러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비싸고 좋은 거 구경하면서 돌아다녔더군요. 사업을 하는 시부가 쓰러져서 돈 벌어다 줄 사람도 없는데 돈을 그렇게 써대는 걸 보니 조만간 돈이 다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시모 성격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가만히 둘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진 사람이고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들의 일은 그들에게 맡기는 게 현명한 일이겠죠. 이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2년 뒤에 시모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최근이었어요. 장소는 바로 변호사 사무소였습니다. 뜬금없는 장소에서 정말 우연히 마주친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려고 했는데 시모가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너도 이제 개인회생하러 왔니? 아니면 파산? 내가 그렇게 너한테 울면서 매달렸는데도 너 정말 매정하게 우리 버리고 갔더라. 네가 아들이랑 이혼하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결혼했으면 끝까지 남편을 책임졌어야지. 뭐하러 남편 내버려뒀다가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네가 우리 아들을 망쳐놨어. 이게 전부 다 네 탓이야. 그래, 우리 이렇게 만들어놓고 너는 편하게 살 줄 알았니? 너도 봐, 개인회생하러 왔잖아.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보세요. 제가 잘못해서 이혼했나요? 저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나면서 돈 쓰느라 이혼하게 된 건데 모두 제 탓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아버님 재산을 불리려고 노력했으면 했지 이런 소리 들을 만큼 나쁜 짓 한 건 없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우리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며? 네가 그렇게 사치스러웠다는데 우리 집안 돈 네가 가져간 거 맞잖니? 돈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네 재산 가져간 것도 너지? 시모가 하는 어이없는 말에 저는 전 남편 놈을 쳐다봤습니다. 전 남편 놈은 다른 곳을 쳐다보며 제 눈을 바라보지 않더군요. 자기 잘못을 끝까지 반성하기는커녕 제게 뒤집어 씌우는 걸 보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많이 받아봤다면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런 남편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시모에게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용돈을 주는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용돈 받는 처지에 선물은 못 산다고요. 그래서 각자 선물을 준비하는 대신 생활비에서 돈을 조금 떼서 커플 신발이나 커플 옷을 사는 게 저희 결혼기념일을 보내는 방법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제 돈으로 신발 산 거랑 뭐가 다르죠? 저도 생활비를 내고 저 사람도 생활비를 내는데, 거기다 더 웃긴 건 케이크나 음식은 제가 모두 다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 월급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 기록해 두었고 영수증도 다 모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를 안 보시고 지금 여기 와서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그 돈을 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예비 며느리가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아니지. 지금은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겠네요. 재혼했잖아요.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제 눈을 마주하지 못했고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보니 상간녀와 남편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여잔데 개인 회생이나 하는 남자와 만나고 있을 리 만무하죠. 저는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팩트를 날렸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처음으로 다투게 된 그 1,500만 원 사건, 그 1,500도 상간녀 가방 사는데 들어갔더라고요. 그 여자 SNS 확인해보니 그 적금 깬 날 1,000만 원 넘는 가방 자랑하려고 사진을 휘황찬란하게 올려놨더라고요. 전 남편이 어머님한테 돌려줘야 했던 3,000만 원도 그 여자한테 썼던 것 같던데 확인 안 해보셨나 보네요? 시모가 제 변명 아닌 변명을 듣고는 다 이해한다는 어조로 제게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래, 뭐든. 너도 지금 개인 회생하러 변호사 사무실 찾아왔는데 그런 너 붙잡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 안 그러냐? 시모는 마지막까지 저의 자존심을 박박 긁으려는 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저를 향해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그 공간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여보, 서류 놔두고 간 거 있다고 해서 갖다 주러 왔어. 이거 맞지? 맞아. 고마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조금 있다가 점심시간이니까 기다릴래?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제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던 남편이 대기하던 한 사람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시모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 하러 온 게 아니고 재혼한 남편 서류를 주러 왔어요. 무슨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회생 파산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알다시피 돈 관리는 철저하게 하니까요. 누구랑은 다르게요. 어쨌든 과거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잘못 없다는 입장이에요. 여자한테 빠져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도 남편이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했던 아버님의 재산을 다 탕진한 것도 남편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 어떤 선물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 저예요. 무슨 탓이든 탓을 하고 싶으면 남편 상간녀한테 하세요. 얼마나 되는 돈을 탕진했든 그 여자가 다 가져간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나가려던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아 참, 그리고 저희 남편 실력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잘하고 가세요. 2년 만에 재산 탕진한 거 보니까 참 딱하기는 하네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 이야기 잘하고 상담 잘 받고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뒤 남편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담이 많이 밀려서 미안해. 식사는 뭘로 할래?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할까?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먹을까? 지금 우리 아이는 한식이 너무 먹고 싶대. 우리 맛있는 한정식 먹으러 갈까? 그래, 우리 여왕님이랑 우리 공주님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줘야지. 다정다감한 남편 덕분에 의도치 않게 금술 좋은 부부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절 쳐다보는 표정에 부러움과 시기가 가득하더군요. 게다가 전 남편과 사이에는 가지지 못했던 아이까지 가지고 있으니 시모의 얼굴에는 짜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서였는지 얼굴이 뻘겋게 돼서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나가버리더군요. 도망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웃겼습니다. 상간녀가 없는 걸 보니 두 사람은 이미 찢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전 남편이 개털된 걸 알고 상간녀가 애저녁에 손절했더군요. 결혼하겠다며 드레스며 예식장이며 다 돌아다녀 놓고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 순식간에 헤어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상간녀도 이번에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받았더라고요. 제 말을 들었던 시모가 상간녀를 쫓아다니며 아들이 준 돈 다 내놓으라며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버티다 못한 상간녀가 전 남편에게 받은 물건들 중에 몇 가지를 되돌려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중고가 된 상품들이었고 다시 되파는 것도 손해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돈만큼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해요. 전 남편과 시모는 남편 사무소 앞에서 한바탕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시모가 전 남편에게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돈의 씨가 말랐다며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더랍니다. 어디 가서 그런 여우 같은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잘 살고 있는 마누라를 내쫓아서 집을 상태로 만들었냐며 전 남편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전 남편도 참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이혼한다고 했을 때 좋아했던 건 엄마가 아니냐며 둘이서 또 그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느라 한동안 통행에 방해가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 다 참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네요.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뒀을 뿐인데 둘 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남탓만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일찌감치 잘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와 잘 살고 있습니다. 재혼이라 좀 걱정스러웠지만 상대방도 재혼이라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이제는 아이도 생기고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짜증나고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빠져나올 일도 없었겠죠. 지금 저희 시댁 부모님들은 제게 항상 고마워하세요. 남편과 함께 시댁 친정 재산을 불려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 매번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저도 더 열심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다는 말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